오늘은 앞에서 이제 두 연사분이 잘 이제 메타버스나 AI 뭐 등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잘 해주셨고, 저희는 그런 기술들 좀 더 폭넓게 봐서는 결국 소프트웨어가 우리를 결국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 우리는 그걸 어떻게 이용을 해서 뭘 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상인데요. 이 영상은 저희가 만든 건 아니고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나물 명인분이시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무를 어떻게 채취하고 어떻게 이제 키우는지를 아주 좀 이렇게 보기 예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그런 영상입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몇몇 나물들은 이렇게 재배를 합니다. 2023년이죠 지금. 이 모습이 1000년 전, 2000년 전, 300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근데 이게 잘못된 거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는 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팜을 만들고 작물을 뭐 새롭게 재배하는 방법들을 개발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아니고요. 저희는 결국 기술이라는 건 뭔가를 바꾸기 위한 것도 있지만 뭔가를 보존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테크놀로지, 뭐 우리가 쓰는 이런 휴대폰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분야들은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먹는 이 먹거리들, 식습관은 크게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1000년 전과 비슷하고요. 우리가 생명체로 존재하는 이상 크게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인간이 전기를 먹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인간한테 필요한 필수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뭐 소금 같은 이런 미네랄과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충족이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생명체로서의 인류가 존재하는 이상. 근데 저희는 오히려 저희 기술들이 결국은 외부 환경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데 이런 지속 가능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그 전의 식습관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을 저희는 개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게 혹시 뭔지 아시나요? 여기 이제 미래 농업 포럼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요거는 병풀이라고도 하고요. 센텔라라고도 하는 작물입니다. 요 작물이 어디에 쓰일까요? 여러분 마데카솔 아시죠? 새살이 솔솔. 마데카솔의 주 원료입니다. 근데 이제 마데카솔은 얼마 안 쓰잖아요. 이렇게 다치거나 까지는 게 뭐 성인들이 뭐 1년에 뭐 한 번 까질 일이 별로 없기도 하고. 하지만 요즘에는 화장품의 원료로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제 피부 재생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지난주에 그 프랑스의 화장품 회사인 로레알에서 글로벌 리더십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사실 감사하게도 저희 회사를 첫 번째로 방문을 해주셨고요. 이런 화장품 회사에서도 결국은 지속 가능한 어떤 환경 그리고 그 어떤 제품들의 원료로서 농산물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고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이제 이런 스마트팜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기술 기반의 농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고요. 요건 아시죠? 상추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추 그 자체로도 맛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상추들은 그 자체로도 좋지만 여러 가지 샐러드라든지 다양한 식품의 원자재입니다. 그죠? 딸기 맛있죠? 베이커리라든지 음료라든지 다른 식품 산업의 주 원료가 되죠. 우리 없으면 안 되는 배추. 배추 같은 경우도 이제 김치의 주 원료가 됩니다. 다만 저희는 이런 이제 산업들, 결국 식품 산업은 농업이 없으면 불가능한 산업입니다. 그렇죠? 농업이라는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게 식품 산업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너무 높고요. 저희는 결국 지속 가능성이 결국 뭐냐? 그러면 예측 가능성 또는 불확실성을 제거해서 확실성으로 만드는 걸 저희는 지속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들 얘기하시지만 전 세계 인구가 이미 80억이 넘었고요. 뭐 전 세계적으로 이런 뭐 연구 기관들에 의하면 대략 한 120억 명 정도까지 증가를 했다가 이제 좀 자연 감소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뭐 자연 감소한다고 하죠. 아주 빠르게. 그리고 옆에 보이시는 게 이제
기후 변화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입니다. 여기 시간축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인구의 증가 속도랑 온실가스의 증가 속도는 거의 유사합니다. 아마 최근에 이제 농수정부에서도 저희가 그 좀 말씀을 들었을 때 고민이 많다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김치 없으면 안 되죠. 큰일 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배추는 주로 이제 여름 배추는 저희 강원도 고산지대, 그죠? 그리고 겨울 배추는 남해 지방에서 재배가 되는데 주는 이제 여름 배추인데 이게 재배가 안 되는 거죠. 원래는 상품성 있는 배추의 출하율이 뭐 제가 알기로 예전에는 뭐 60에서 80%이 정도 됐는데 최근에는 30-4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계속해서 기후 변화들 때문에 재배 지역들은 계속 북상하고 있고 이제 높은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강원도 삼국대교에서 안 되면 어떡하죠? 방법은 통일밖에 없겠죠. 북한 지역까지 넘어가야 되니까. 실제로 이제 이거는 연도수는 좀 뭐 16년도긴 하지만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가지고 와 봤습니다. 실제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신선 채소의 좀 대표 항목인 상추류를 보면은 가격이 연간 적어도 300%에서 많게는 1000%가 등락을 거듭합니다. 그리고 사실 한여름이나 한겨울 같은 경우는 아예 구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이제 그 F&B 쪽 회사인 뭐 맥도날드라든지 서브웨이 같은 이 글로벌 기업들은 공급망 관리 굉장히 잘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도날드에서 여름에 상추가 없어서 샐러드 판매 못하고 햄버거에 상추 빼고 주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한 거죠. 근데 저희가 이런 그럼 등락이 왜 계속 등락폭이 발생하냐를 보면은 사실상 수요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공급 자체가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고요. 지금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현재 약간 이제 프리미엄으로 포지셔닝을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작물의 공급 가격이 약간 중상위 정도의 포지셔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내후년 정도에는 뭐 노지에서 생산되는 이런 채소의 연중 최저 가격보다 하회하게 이제 생산 가격들이나 공급 가격들을 이제 맞추는 거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제 기술의 발전 속도는 사실 인간의 어떤 능력을 좀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ESG에 대한 관심들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근데 특히나 서구권의 농업과 우리 아시아권의 농업은 그 근본이나 시작점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로레알에서 저희 회사 오셨을 때 질문을 드렸어요. 농사는 원래 누가 짓습니까? 당황하시더라고요. 농사 원래 누가 짓죠? 서구권에서 농사는 노예들이 짓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식민 뭐라 그러죠? 이제 그 대항해 시대와 그 식민지들을 이제 막 선점하기 위해서 할 때는 결국은 농산물이라든지 다른 어떤 가공품 원료들을 식민지 개척을 하고 플랜트 농업처럼 플랜테이션 농업이죠. 대규모 농장을 개발을 하고 거기서 일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예 잡아다가 농사시키고 그거 본국으로 가져와서 가공하고 다시 식민지에 팔고 이게 농업의 기본이더라고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해방 후에 개인 중심의 이제 개인 농가들을 육성하는 정책을 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남은 이제 인구들이 도시로 와서 이제 어떤 공업의 발전에 이바지를 하기도 하고 뭐 여러 번 이런 역사적인 좀 근본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 지금 이제 농업에서 봤을 때 E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는 S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농업 하시는 분들도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없으면 우리나라 농업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계의 가장 큰 화두는 그래서 누가 밭에 나가서 일을 할 거냐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해에 대략 17만 명의 파머, 농업인이 죽거나 다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보니까 5년 동안 한 1300명 넘게가 돌아가셨어요. 농사 짓다가.
여러분들 밥 주려고 굉장히 마음 아픈 얘기죠. 이런 어떤 사고율은 다른 모든 산업의 평균에 비해서 50%가 더 높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더라고요. 왜냐면 농사 짓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문제들이 저희가 봤을 때는 전 세계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훨씬 더 좀 더 어떤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제 그래프는 전 세계적인 어떤 도시화에 대비해서 농업 인구의 어떤 비중을 나타내는 그런 그래프인데요. 가만히 보시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직 낙하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아시아나 이제 저개발 국가들, 개발도상국은 수직 낙하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도시화가 아주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농업 인구가 무너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재미난 건 웬만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런 일들이 다 완료가 됐고요. 오른쪽으로 쭉 갑니다. 낙하하지 않아요. 농업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평균 농업인 분들의 나이가 70세가 넘어섰다고 말씀드리고 아까도 이제 말씀 주셨지만 이상하게 소득 수준은 더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와 위기들이 있는데 저희는 오히려 그러면 여기에서도 우리는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재미난 게 결국은 사람들은 도시에 살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도시화가 빠르게 일어나는 건 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 좀 재미났던 건 요즘에 이제 보면은 약간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제 다른 나라에 말하자면 이제 투자사들에서 우리나라에 연락이 많이 와요. 이상하게 많이 오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고 그들에게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결국은 농업이 기업이나 기술 기반의 농업으로 전환되는 지역이 어딘가를 보고 그게 빠르게 할 수 있는 데가 어딘가를 보면 아시아 시장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는 또 한편으로는 기회가 뭐가 있냐고 생각하냐면 저희가 직접 해보니까 뭐 스마트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농업 생산성을 어떻게 더 높일 것이고 더 좋은 작물들을 시장에 어떻게 더 잘 공급을 할 것이고 또 이제 고부가 가치가 되는 작물들을 어떻게 공급할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보니까 농업이라는 그 환경이 어려울수록 좋습니다. 산업의 관점에서는 그렇죠? 농사 짓기 어려워야 기술을 생각을 할 거고 뭔가 자본을 투입할 거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땅이 작고 위아래로 길죠. 그 다음에 그 중에 한 70%가 산이죠. 그러니까 농지가 커지기 좀 어렵습니다. 거기에 농업 인구도 급감하고 있고 그리고 제조업 인프라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결국은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되고 좀 더 빠르게 좀 더 싸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런 뭐 스타트업도 스타트업이지만 그간에 있던 뭐 반도체나 전자나 자동차 기업이나 이런 회사들과 그 생태계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첨단 기술, AI나 소프트웨어나 뭐 다양한 첨단 기술에 대한 인재들이 좀 풍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 요건을 다 갖췄더라고요. 왜 또 하나는 지리적으로도 보면 여기서 보시면 대략 5시간 안에 35억 명에서 한 40억 명 가까이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저는 먹거리와 관련해서는 단순히 뭐 싸다고 먹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약간 어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더 좋은 걸 찾기도 하고요. 이건 문화나 어떤 브랜드와도 굉장히 크게 연관이 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최근에 그런 문화적인 영향력, 소프트 파워 자체가 굉장히 아시아에서는 굉장히 좀 뭐 글로벌로 봐도 굉장히 작지 않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드는 거는 결국 그런 기술들을 다 조합해서 저희는 농장을 농장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도시에 살고 도시에는 사람들이 한테 필요한 여러 가지를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들이 쭉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나 뭐 여러 가지 인터넷 서비스를 쓰시기 위해서는 결국은 데이터 센터라든지 뭐 여러 인프라 뭐 하다못해 인터넷 망이 뭐 깔려 있어야 이런 걸 즐기실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
새벽 배송을 받으실 수 있는 건 콜드체인이라든지 냉장 물류 센터들이 많이 또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고요. 에너지 전기 쓰시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전기 에너지 관련 인프라들, 물류 인프라 많은 것들이 갖춰져야 이제 도시에서 이런 푸르한 삶을 누리실 수 있다고 보는데, 결국은 농업 생산과 관련한 이러한 솔루션도 저희는 도시에 꼭 필수적인 인프라로서 자리를 잡게 될 거다. 우리가 그런 걸 만들고 있다라는 개념이 이제 CES에서 상을 받은 개념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농업은 산업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농업이라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다 너무나 큰 산업이기 때문에. 또 다들 아시겠지만 가장 필수적인 것, 탄수화물 공급원 같은 경우는 요건 이제 그 경제 성장이라든지 소득 수준에 따라서 그 필요한 분야가 계속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죠? 탄수화물 공급원인 쌀이나 밀이나 옥수수나 감자 이런 것들은 제가 정확히 맞는 건 아니지만 대략 국민소득이 10,000불 이하 정도 갔을 때는 일단 먹고 살기 위한, 생존을 위한 농업으로서 이 탄수화물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비타민, 그 다음에 다 먹고 나면 이제 오히려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나 미용을 위한 이런 이제 고부가가치 채소들까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식품 시장들을 보면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사람들이 안 먹을 수 없는 밀가루, 설탕, 소금 이런 필수적인 식품들은 결국 3-4개의 회사가 전체 시장을 다 선점을 하고 그게 수십 년간 그대로 유지되는 대표적으로 경제적 혜자가 있는 저희는 산업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산물도 저희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부분이 이제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해외 쪽은 그래도 이런 산업화가 이미 이루어졌고 브랜드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키위 하면 제스프리 있고요. 오렌지 하면 델몬트 같은 데 있고 이런 이제 회사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아직 그게 자리 잡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상추하면 생각나는 브랜드 없으시고요. 딸기 없고 배추 없고 이런 게 저희는 조만간 금방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넘어가면요. 저희는 그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농장을 규격화하고 모듈화하는 데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좀 역량을 집중을 했었고요. 이런 이제 농장들을 계속해서 저희는 좀 확장을 하고 있고, 이건 이제 중동에서 저희가 했던 농장이고, 짧은 영상 하나는 이건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저희랑 이제 좋은 협력 관계를 갖고 있는 이마트에서 만든 영상인데 요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영상은 빠르게 이제 넘어갈게요. 그래서 저희 농장 같은 경우는 물류센터 바로 옆에 위치를 해가지고 물류 이동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단축을 했고요. 결국은 저희는 이제 농장이라고 하는 농업 생산 시설은 과거에는 외부 환경, 그리고 외부 환경 중에서도 결국 물리적으로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두 가지의 요소에 가장 크게 바인딩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반대로 소프트웨어나 이런 인터넷 기술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없앨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이런 농업 생산 솔루션을 계속 만들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저희는 이제 농장 자체를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가 100% 환경을 자동으로 제어를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한국이나 중동이나 세계 시장에서도 농장들을 계속 확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는 외부 환경이랑 완전히 차단하고 1년에 대략 한 12번 이상의 작물들을 재배를 하기 때문에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농장의 1년은 일반 노지에서의 한 160년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축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런 작물을 재배하는 환경들도 저희는 가상화된 이런 툴들을 이용을 해서 계속해서 이제 최적화를 이뤄내고 있고요. 네, 이런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니라 물리적인 작업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자동화를 진행을 하고 있고, 다양한 이런 배추, 딸기, 그 다음에 좀 재미난 그림인데 딸기의 어떤 당도라든지 경도라든지 이런 작물들의 어떤 정량적인 데이터들을 계속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이런 이제 농장들을 새로운 어떤 통합 솔루션으로서의 농장들에 대한 지금 사업 개발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은 좀 꼭 드리고 싶었던 거라 이제 하게 되면은 저희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주로 외국에서 먹던 작물들을 들여와서 한국에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BTS라든지 뭐 우리나라 영화나 문화 콘텐츠가 서구권이나 글로벌 시장에서 먹힐까? 전혀 몰랐죠. 하지만 지금 전 세계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콘텐츠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아까 맨 처음에 남을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작물을 연간 드시기가 어려워요. 일반 마트에 가서도 바질, 민트 이런 거는 연간 있는데 쑥, 냉이, 달래 이런 거는 1년에 많으면 한 달, 짧으면 1, 2주밖에 못 먹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기술들을 이용하고 생산 솔루션들을 혁신을 해서 결국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작물들을 좀 더 확장을 할 수 있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냉이 샐러드, 뭐 달래 샐러드 이런 거에 열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꿈도 좀 갖고 있고요. 나아가서는 그래서 저희는 전 세계의 도시들마다 저희의 농장을 만들고 세상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정말 끝인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1960년대, 70년대 현대자동차가 처음 만들어질 때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글로벌에서 경쟁력이 있었을까요? 일본도 하고 독일차를 어떻게 이길 거고 미국의 자동차를 어떻게 이길 거야. 하지만 전 세계에서 열심히 활약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건 삼성반도체의 첫 공장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삼성반도체가 처음에 만들 때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가능성이 경쟁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우리가 어떻게 이겨? 하지만 삼성반도체는 약간 우리나라의 어떤 핵심 경쟁력을 만드는 그런 산업으로 성장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농업 전 세계에서 보면은 정말 비중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쟁력도 아직 없는 것 같고 다만 여기 계신 분들이랑 또 많은 기업과 인재들이 함께 한다면 나중에는 정말 세상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국가로 또 발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